오늘은 책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을 던지는 저작입니다. 저자인 한민 선생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주 느끼지만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한국인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 배경과 의미를 차분히 짚어주십니다. 한국인은 왜 집단을 중시하는가? 왜 관계와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왜 흥과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늘 빨리빨리를 외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의 정을 나누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책은 역사와 전통, 사회와 문화, 그리고 현대 생활의 모습까지 아울러 설명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 의식과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통해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때로는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또 때로는 새삼 낯설게 다가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 학교와 직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온 한국인의 정서를 다시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인의 특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 또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책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를 함께 읽어내려가며 한국인의 모습과 정체성을 차분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의 뿌리. 한국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한국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농경 사회의 오랜 전통, 마을 공동체의 생활 방식, 그리고 언어와 문화 속에 스며든 집단주의적 사고가 그 출발점입니다. 한국인은 오래도록 땅을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개인의 힘보다 공동의 협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함께 모여 일을 처리하는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 나보다 공동체를 먼저 떠올리는 태도는 바로 농경 사회의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인은 일상에서 나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라는 말 속에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공동체적 유대와 소속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언어 습관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언어는 사고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라는 말은 곧 한국인이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보여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 이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어려움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당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외부의 위협 앞에서 개인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지만 공동체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더 강하게 뭉치고 더 치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가족 중심의 사고,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 나아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당시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도운 일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정체성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나보다는 우리를 우선하는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그 뿌리는 농경사회의 협력 경험에 있고 역사적 위기의식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언어, 행동, 가치관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관계와 체면의 문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관계와 체면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한국인은 늘 체면을 중시하고 예의를 지키려 노력합니다. 체면이라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고 조화를 이루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 윤리를 사회의 기본 질서로 삼아왔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중하며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법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오늘날에도 한국인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틀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상사의 의견에 쉽게 반대하지 못하는 이유, 회식 자리에서 나이와 직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는 이유, 이 모든 것에는 유교적 전통과 체면 문화가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 맺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름보다 직업이나 소속을 먼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연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 지향적 태도는 장단점을 모두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따뜻한 연대감을 만들고 신뢰를 쌓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같은 인맥 중심의 사고가 사회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체면과 관계의 문화는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밥을 먹을 때 어른이 수저를 드신 뒤에야 젓가락을 듭니다. 술자리에서는 윗사람이 먼저 잔을 채우고 아랫사람은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십니다. 이 모든 행동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체면을 지켜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솔직한 표현보다 완곡한 말을 택합니다. 직설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체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때로는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조화를 중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는 개인을 억압하는 굴레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평화를 지켜온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관계와 체면의 문화는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마음,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태도, 체면을 지켜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한과 흥의 정서, 한국인의 정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과 흥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기운입니다. 한은 억눌린 슬픔과 오랜 상처에서 비롯된 정서이고, 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즐기려는 생동감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인의 정신세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존재해 왔습니다. 먼저 한은 한국인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많은 외침, 전쟁과 침략, 식민 지배와 분단 같은 고난의 경험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억울하고도 풀리지 않는 감정은 세대를 넘어 전승되며 한국인의 정서 속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한은 단순히 개인적인 울분을 넘어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개인의 불행 속에서도 민족 전체의 아픔과 연결지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흥이 나타납니다. 흥은 흥겨움, 신명, 살아있음을 느끼는 활력입니다. 고단한 노동의 자리에서도 흥은 살아있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노동요를 부르고 힘든 삶 속에서도 흥겨운 놀이와 축제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흥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한이 쌓여 무겁게 가라앉을 때 흥은 그것을 풀어내는 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삶은 늘 두 가지 정서가 교차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판소리를 보면 애절한 한의 정서가 긴 대목 속에 흐르지만 동시에 해학과 웃음 그리고 신명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듣는 이는 눈물을 흘리다가도 금세 웃음을 터뜨리고 절망을 느끼다가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과 흥의 공존입니다. 한국인은 이 두 정서를 통해 고난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을 단순히 억눌러 두지 않고 노래와 춤, 시와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며 그것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한과 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속에서 길러진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 정과 관계의 문화,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는 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정서입니다.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깊게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입니다. 정은 짧은 만남에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거나 어려운 일을 도와주거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호의나 친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은 가족관계를 넘어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이해관계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연결고리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묶는 힘은 정입니다. 이 정은 때로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누고 경조사를 함께 챙기는 모습은 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이 얽혀 합리적 판단을 흐리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보다 정에 끌려 결정을 내리거나 개인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불공정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책은 이러한 양면성을 함께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개념입니다. 정이 있기에 한국인은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독특한 정서적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장단점.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국인의 장점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끈기와 근면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성과를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민족과 문화를 지켜낸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교육열이 높고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사회와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것도 이런 특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국인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고 연대하는 모습은 한국인의 긍정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때때로 단점으로도 나타납니다. 끈기와 근면함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성취를 위해 쉼없이 달리다 보니 개인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은 배타성과 연결될 때 문제가 됩니다. 내부 사람에게는 따뜻하지만 외부인에게는 차갑게 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과 관계 중심의 문화는 사람을 가깝게 연결하지만 동시에 객관적 기준보다 정에 따라 판단하는 불공정성을 낳기도 합니다. 즉, 한국인의 장단점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끈기와 열정은 성취를 낳지만 과열된 경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따뜻한 연대를 가능하게 하지만 배타성과 불공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책은 한국인을 평가하면서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강점과 약점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인의 특성이 더욱 복합적이고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미래 과제. 한국인의 성격과 문화는 오랜 역사와 경험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특징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계가 달라지면 그에 맞게 한국인의 모습도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은 한국인의 미래 과제에 주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한국인은 끈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과도한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취와 휴식, 개인과 공동체,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의 강한 공동체 의식은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내부의 결속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협력과 개방성을 키워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과 관계 중심의 문화가 배타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찰이 필요합니다. 정의 문화도 변화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정은 장점이지만 때로는 합리성을 가리는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과 합리성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따뜻함과 공정함을 함께 갖춘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창의성과 다양성의 확대입니다. 한국인은 근면성과 성실성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한과 흥의 정서는 미래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힘,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힘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자원입니다. 이 정서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세계와 나눌 수 있다면 한국인의 문화는 더욱 넓은 무대에서 빛날 것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은 과거의 역사와 정서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존재라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성찰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인다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지금까지 책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한국인의 성향과 행동 방식은 사실 오랜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결과였습니다. 집단주의와 체면 문화, 정과 나눔, 그리고 빨리빨리로 상징되는 독특한 생활 방식은 모두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룬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저자는 한국인의 양면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집단을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변화를 수용합니다. 이처럼 모순처럼 보이는 특징들이 오히려 한국인의 힘이 되어 세계 속에서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한국인의 특성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인은 어떤 정체성을 지켜야 할까요? 또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책은 결코 단정적인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유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책 도대체 한국인은 왜 그럴까가 남기는 큰 울림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성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며 동시에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 깊이 바라보는 여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탐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